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틈 하나가 제 삶을 두 동강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저는 행주를 찾으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 들렸습니다. 아들 방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고요한 복도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편해지잖아. 발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뛰는지 멈췄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손에 든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몸을 구부려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말이 이어질 것 같아서. 아니,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귀는 이미 그 틈에 붙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생활도 있잖아. 그리고 아들의 침묵, 반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온 지 3년이 됩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할 때 아들이 먼저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혼자 두면 제가 걱정돼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이 집으로 이사 오던 날 며느리 은정 씨는 현관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슬리퍼를 내밀며 어머니 좋아하시는 색으로 골랐어요라고 했습니다. 분홍색이었습니다. 저는 분홍을 좋아한 적이 없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경 써줬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 후로 3년을 저는 이 집에서 작아지며 살았습니다. 아침엔 제일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고 손녀 미나의 등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날엔 저녁도 제가 차렸습니다. 군말 없이 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가끔 며느리 눈빛이 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들릴 때, 제가 먼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던 날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이 들면 쓸데없이 서운한 게 많아진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제 직감을 제가 틀어막았습니다. 행주는 여전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는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조용히 웃는 소리만 났습니다. 낮고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3년이 천천히 되감겼습니다. 분홍 슬리퍼, 걱정돼서요라던 아들의 목소리, 밥솥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새벽들, 그것들이 하나씩 다른 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돌아보니 전부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나지막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아들 도시락을 싸고 손녀 미나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키고 저녁을 준비하는 하루, 그 흐름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그 당연함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존댓말 안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소 다 하셨어요? 손잡이 쪽도요. 저녁 준비를 하다 돌아보면 은정 씨가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며칠 뒤엔
이런 말이 왔습니다. 저녁은 6시에 맞춰주세요. 미나 학습지 선생님이 오거든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일정 통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빨래 날이었습니다. 저는 세탁기 앞에서 옷가지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나 옷과 제 옷을 한 번에 넣으려는데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 섞지 마세요. 따로 돌려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옷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도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세 자리였습니다. 아들이 오른쪽 끝에, 며느리가 왼쪽에, 미나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소파 옆 작은 등받이 의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누가 앉으라고 말한 것도, 비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등이 받쳐지지 않는 자리, 텔레비전이 비스듬히 보이는 자리, 저는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재미있다고 웃으면 같이 웃었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이 나온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싱크대 아래 수납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을 꺼내 닦고 다시 배치하는 중이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더니 부엌을 한번 훑었습니다. 왜 이걸 꺼내놨어요? 오래되어서 한번 닦으려고. 자주 못 쓰는 것들이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정해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다시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한 발 다가서며 그릇을 제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살짝 잡아당기는 것이었지만 그 동작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릇이 싱크대 위에 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하고. 세 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밥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했습니다. 밥이 맛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밥상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잘하면 당연한 것이 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 구조. 고마움이 흐르는 방향은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기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작동하고 저녁 설거지가 끝나면 방으로 들어가는, 고장나면 곤란하지만 잘 돌아가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밤. 저는 제 방에서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이 집은 뭘 잃는 걸까? 답이 나오는 순간 다음 질문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머리는 그 어느 날보다 또렷했습니다. 허리가 처음 이상해진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냄비를 들 때마다 왼쪽 허리에서 뭔가 당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탁기 앞에서 허리를 굽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복도를 지나쳤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것인지 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고
더 미루면 다리까지 영향이 간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수술이 두렵다는 생각보다 한 가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일을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먼저 들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서글픕니다. 저녁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아들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없었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걱정이 담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사흘에서 닷새 정도 된다고 했어. 그렇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괜찮겠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밥상 위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아들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전날 밤 며느리는 미나 등원이 있어서요라고 했고, 아들은 오전에 미팅이 있는데 끝나면 가볼게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수술 동의서를 혼자 썼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안 오셨어요. 나중에 올 거예요. 간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서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무슨 말을 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지금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취가 들어오면서 천장이 흐릿해졌습니다. 차갑고 흰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중년 여성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고 있었는데 딸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문 밖에 또 누가 기다리는지 간호사가 나가서 잘 끝났어요라고 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안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링거 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모니터가 조용히 숫자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감각이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들은 말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미팅이 길어졌어요. 오늘은 어렵겠는데 잘 됐죠? 저는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은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감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던 날도 혼자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허리에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짐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불편하세요? 내일부터 일 가능해요? 저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묻는 얼굴에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수술이 언제 끝나느냐가 아니라 집안일이 언제 재개되느냐를 묻는 얼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말이 목 안에서 뭉쳤습니다. 사흘 전 수술대에 혼자 누웠던 것, 회복실에서 혼자 눈을 떴던 것, 링거를 맞으며 혼자 천장을 봤던 것, 그 모든 것이 이 한 문장 앞에서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아파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누군가 그 자리를 채우면 될 것처럼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버려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먼저 작아지지 않겠다고. 퇴원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아직 당겼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일어났습니다. 밥을 안 치려다 멈췄습니다.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그러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 들렸습니다. 아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그 앞을 지났습니다. 일부러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짐이 되잖아.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은 얘기 한번 꺼내봐. 거기가 오히려 어머니한테도 낫잖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2번 다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나가면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제 앞으로 해뒀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내 집이지만 아들 가족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좁아졌습니다. 스스로 서류를 손에 쥐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됩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타이밍은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잡아둔 제주도 일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전날 저녁에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흘 동안 혼자 계실 수 있죠? 밥은 대충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조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쉬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상태 좋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사흘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캔커피를 샀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누가 봤다면 쓸쓸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천천히 짐을 봤습니다. 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살폈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남편 유품 2개, 작은 화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3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 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엌도 며느리 것이었고 거실도 아들 것이었고 손녀 방도 미나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 하나에 조용히 들어와 조용히 살았습니다. 작아지다 못해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이미 다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수술대에서 혼자 눈을 떴을 때, 퇴원하고 돌아온 날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때 이미 울 만큼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건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 짐을 다 정리하고 방 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제가 있었다는 흔적이 없는 것처럼 저는 방문을 닫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작아졌던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오기 하루 전 저는 이 집을 나왔습니다. 메모 한 장을 식탁 위에 남겼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집 처분했다. 이사 날짜는 다음 주다. 그 전에 얘기하자.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작은 고시원으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상하게 하늘이 넓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앞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왜 판다고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황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말이 짧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참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했지만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미나도 있고 우리 생활이 있는데.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온 거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들었던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침묵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사 전에 만나자. 할 말 있으면 그때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근처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아들은 들어오면서부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과가 진짜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아직 몰랐기 때문입니다. 뭐가 죄송한지 알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들으셨던 거죠? 처음부터. 아들 눈에 물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더 침착해졌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어. 밥하고 청소하고 아프면 짐 되는 사람. 그게 엄마였어. 거기서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한 번도 잡아주지 않은 거야. 그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하던 날, 됐어. 저는 짧게 잘랐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고 있어. 이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아들이 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대를 거뒀으니까요. 새로 들어간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은 창문. 그러나 그 창문으로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햇볕이. 저는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제 속도로 밥을 지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상이 되는데 한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까운 척하는 거리보다 솔직한 거리가 나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한 번 왔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잘 사세요. 용서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붓을 처음 잡는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틀려도 된다고, 지우면 된다고.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틀려도 된다는 말을 이 나이에 처음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흰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냥 창문을 그렸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됩니다. 밥을 굶어도 됩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게 쓸쓸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자유입니다. 3년 동안 작아졌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넓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고맙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저를
여기까지 밀어냈다는 건 압니다. 저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이 상황이 남일 같지 않으신 분들, 이 이야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